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무당집을 철거하려거든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한다. 1980년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다. 그 당시 방황을 좀 했지만 결혼을 계기로 새 출발을 다짐했다. 부동산 중개업자였던 친한 형님의 도움을 받아서 강화도에 새우 양식장을 차리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강화도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정착하게 된 곳은 조금 특이했다. 근처에 이름난 무당의 본당이 자리 잡고 있던 마을이었다. 1년에 한 번씩 안전한 조업을 기원하는 큰 굿을 하거나 해양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혼을 달래기 위해서 굿을 했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넋을 물속에서 건져 저승으로 보내주는 굿이었다. 굿은 마을에 있던 거북 모양의 바위에서 의식을 했었다. 그리고 마을의 허허벌판에 당집이 있었다. 그것 외에도 양식장 분위기를 기이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양식장의 터의 일부가 공동묘지였는데 대부분 주인 없는 무연고 묘였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관리가 안 된 채로 방치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근데 양식장으로 들어오려면 이 묘지 사이에 길을 내야 했다. 혼자서 할 수 없었기에 친한 후배와 절차대로 정리를 하고 있었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양식장 근처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그 동생과 함께 먹고 자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잠을 자는데 어디서 누군가가 괴로워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한쪽 눈을 떠서 봤더니 누더기 같은 소복을 걸친 사람들이 빙빙 둘러싸고 서서 뭔가 말하는 듯 두 손을 뻗치고 있었다. 너무 무서워서 몸을 일으키는데 그게 다 꿈이었다. 말 그대로 악몽이었다. 근데 옆을 봤더니 동생의 몰골이 장난 아니었다. 밤새 컨테이너 밖에서 뭔가가 긁더라고요. 그 뒤로 동생 상태가 점점 나빠졌다. 밤새 잠도 못 자고 계속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체격이 상당히 좋았던 동생이 스트레스로 점점 야위어가서 몸무게가 20kg나 빠져버렸다. 결국 동생은 더 이상 못하겠다며 양식장을 떠나버렸다.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던 어느 날 잠이 들락말락할 때 빗소리를 뚫고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가서 확인해 볼까? 라고 고민을 했다. 옆엔 아무도 없고 혼자 나가기에는 무서웠기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아침이 되자마자 컨테이너 문을 열었는데 간밤에 폭우로 구덩이가 생겨서 확인해봤다. 사글대로 삭은 나무 판자가 빼꼼히 보였다. 그래서 흙을 걷어냈더니 큰 해골이 있었다. 전날 밤 쏟아진 폭우로 흙이 쓸려 떠내려가면서 있는지도 몰랐던 묻혀있던 묘가 드러났다. 그래서 묘의 주인을 찾는 공고를 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유족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라도 챙겨드리자라는 생각으로 절차에 따라서 화장을 하고 거북바위에 가서 제사를 지내드렸다. 그리고 며칠 후에 또 폭우가 쏟아졌는데 저번처럼 긁는 소리가 밤새 들려서 잠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혹시나 해서 파헤쳤던 그 묘자리를 더 깊게 팠더니 그 전에 나온 해골보다 조금 작은 해골을 보고선 여기가 부부 합장묘라고 생각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짠하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해골을 다 꺼내서 처음에 화장을 했던 장소에 가서 화장해드리고 제사를 지냈다. 그 뒤로 잠도 잘 잘 수 있었고 일일 술술 풀려나갔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다 해결됐다.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강화도에 정착할 수 있게 해줬던 형님이 와 있었다. 자네 양식장 옆에 그 땅 있잖아. 거길 개발해서 팔려고 하는데 문제가 딱 하나 있어. 중간에 당집 하나 있잖아. 거길 싹 밀려고. 주인한테 보상까지 다 해줬는데 인부들이 찝찝해서 발을 다 빼내.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동생이 당집 하나만 철거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만 해결해주면 주머니는 두둑하게 챙겨줄게. 신성하다 여기는 당집을 철거하기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형님한테 도움받은 게 많아서 거절하기도 어려웠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 좀 찝찝했지만 별일 없겠지 생각하고 수락을 했다.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당집으로 가봤더니 인부들이 결사반대를 했다. 고민하다가 꾀를 내게 되었다. 당집인데 당집처럼 안 보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당집의 흔적을 없앴더니 언뜻 보기엔 곡식 창고로 보였다. 그리고 강화도에 있는 인부들 말고 다른 지역의 인부를 불러서 철거를 시작했다. 결국 당집을 철거하고 마무리 단계 중이었던 어느 날
그날도 컨테이너 숙소에서 잠을 잤는데 오랜만에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어디인지도 모르는 산속을 헤매고 있는데 순간 장면이 확 바뀌면서 눈앞에 벌거벗은 여자들의 시신들이 눈을 번떡 뜬 채로 널브러져 있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다. 예감이 안 좋은데 오늘 나가지 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때마침 전화가 울렸다. 오늘 철거 마지막 날이지. 끝까지 잘 부탁해. 부동산 형님의 전화였다. 찝찝했지만 철거 마지막이니까 나가자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지고 옷을 입었다. 억지로 발을 떼서 컨테이너 밖으로 나간 뒤로 기억이 아예 나지 않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응급실이었다. 손에 머리를 갖다 댔는데 붕대가 감겨져 있었다. 당신 정신이 들어? 아내가 다급히 다가오더니 펑펑 울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당신 보고 뇌진탕이 의심된다 하더라고. 오늘 못 깨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알고 봤더니 컨테이너에서 나올 때 발을 헛디뎠는지 뭔지 크게 뒤로 넘어졌었다. 원인 모를 이유로 넘어진 것이다. 어디 걸린 것도 아닌데 의문투성이었다. 당신 멀쩡하게 살아난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하고 정신없었을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부동산 형님이 나 대신 현장에 나갔는데 돌을 깨는 장비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장비가 형님을 덮쳐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다. 당신이 거기 있었으면 당신이 그 일을 당했을 거야. 당신이 철거한 그 당집 원래 주인이 없어서 아무한테도 보상한 적 없대. 당시 부동산 형님은 당집을 밀어버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철거 작업이 끝나고 나서 어느 날 밤이었어요.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더군요. 마음속에 불안함이 계속 맴돌았죠. 그래서 어두운 밤 양식장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창고로 변한 당집 자리를 지나면서 불현듯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바람도 없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죠. 누구세요? 제가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때 살며시 달빛이 비치며 철거된 당집 자리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봤더니 그곳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서책과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죠.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작은 거울이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는 순간 제 뒤에서 누군가 숨소리를 내는 것 같았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갑자기 그 거울에서 희미한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거울 속에서는 희미한 인물의 모습이 보였죠. 그 인물은 마치 옛날 무당 같았어요. 그녀는 마치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거울 속에서 손짓을 했어요. 저는 그 순간 그녀가 철거된 당집의 주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거울이 떨어졌고 그 순간 그녀의 모습은 사라졌어요.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알 수 없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씩 철거된 당집 자리를 지나갈 때면 무언가가 제 어깨를 스치는 듯한 느낌이 들곤 해요. 그리고 그날 밤의 그 거울, 그리고 그 거울 속 무당의 모습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서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외국 학교에서 불에 타 죽은 아이의 귀신을 봤다. 어린 시절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었다. 파라과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사이에 있다. 남아메리카의 정중앙에 위치해서 남아메리카의 심장이라 불린다. 721만여 명의 사람들이 카니발 축제와 마테차를 즐기며 살아가는 곳이다. 살던 곳은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에서 자랐다. 아순시온 부촌에 위치한 명문 사립고등학교에 다녔는데 재학생 대부분은 중산층 이상의 현지인들이 많았다. 그 학교는 빈민가의 맞은편에 위치해 있었다. 그곳에서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학생들의 가방을 훔치는 빈민촌 아이들이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고 상황이 이러다 보니 학교 자체가 교사와 학생을 제외한 그 누구도 출입을 할 수 없었다. 때는 2017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어난 일이다. 매년 학교에서 열리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과 서둘러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명 하나가 터졌는데 연기가 나고 있었다. 무대에서 내려와 조명을 쳐다보는 순간 제가 서 있던 그 자리에 조명이 뚝 떨어졌다. 정말 큰일을 당할 뻔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찜찜한 마음으로 조명 조각을 줍고 있었다. 주름막을 올리는데 딱 사람의 종아리 높이만큼만 올라갔다. 이런 자잘한 사고들이 계속되어서 작업 시간이 계속 늦어지고 밤 11시가 돼서야 작업이 끝났다. 근데 파라과이는 11시가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친구들과 체육관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 친구들은 무대 뒤편에서 잠을 잤고 나는 더위를 잘 타는 바람에 무대 앞편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그렇게 한참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의 발소리에 잠에서 깨고 말았다. 뭐야? 이 시간에 누가 왔지? 창문 뒤 가로등으로 희미하게 비치는 불빛에 시야가 점점 보이기 시작했다. 가만히 커튼 밑을 봤더니 왔다 갔다 하는 검은색 다리가 보였다. 걷다가 멈추다가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 빈민촌 아이가 들어왔나 생각하고 잘 타일러서 내보내기 위해 일어나려는데 다리는 보이지 않았고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나갔나?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다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파라과이는 흑인을 찾아보기 힘든데 아까 전에 본 아이는 흑인이었다. 바로 그때 머리 위쪽에서 찌그덕하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러더니 그 소리는 점점 다가왔다. 어느새 얼굴 앞까지 와서 그 두 발은 멈춰섰다. 이때 거리는 1미터도 채 안 됐다. 근데 보통 흑인의 피부색은 약간 갈색빛을 가졌는데 다리와 발이 완전 까만색이었다. 너무 무서웠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미동도 없는 그 두 다리를 보고만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도 같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두 검은 발 사이로 아이의 얼굴이 거꾸로 내려와 쳐다보고 있었다. 근데 이 아이는 흑인 아이가 아니었다. 자세히 봤는데 온몸이 불에 탄 것이었다. 그러고 아이의 입속에는 계속 숨 넘어가는 소리와 뼈가 부러지는 괴기한 얼굴을 보다가 기절해버렸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다. 친구들이 깨워서 일어났는데 친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평상시처럼 행동하는 걸 보고 내가 꿈을 꾸었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어제 누가 무대에서 그렇게 뛰어다닌 거야?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자리를 뛰쳐나갔다. 그리고 학교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신 선생님을 찾아가 여쭤보았다. 선생님 혹시 학교 체육관에서 불난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선생님은 답했다. 체육관에서 불난 적이 없는데 하지만 이 체육관이 생기기 전에 오두막이 하나 있었어. 그 오두막에는 가족들이 살았는데 가족이 모두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났지. 홀로 집을 지키고 있던 어린아이가 미쳐 빠져나오지 못하고 화재로 목숨을 잃었어. 그런데 그 화재 사건은 사고가 아닌 방화로 인한 화재였지. 그래서 그 아이는 밤마다 불을 지른 방화범을 찾고 있던 것이 아니었을까. 세 번째 이야기, 옥상의 난간. 퇴근 후에 이제 주말이라는 생각에 주말 내내 푹 자야지 하며 집에 도착하자마자 씻고 바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가 저녁 7시 즈음이었는데 웬일인지 그날따라 새벽 2시 즈음에 일어났습니다. 평일에는 그렇지 않지만 주말에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푹 자기 때문에 조금은 의아하더군요. 비몽사몽으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해 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잠을 청하기 위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평소에 옆으로 누워서 새우잠을 자는 저인데 뒤쪽에서 뭔가 털 같은 게 닿더군요. 잠시 눈을 떴다가 피곤해서 잘못 느꼈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뭔가 끈적끈적하지만 까칠한 뭔가가 등을 툭툭 치더군요. 놀란 저는 식은 땀을 흘리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긴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머리는 온통 백발에 피부가 다 벗겨진 얼굴. 입과 코가 다 뭉개져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형체의 얼굴이 저를 응시하고 있더군요. 악 하고 소리를 지르며 눈을 떴습니다. 알고 보니 꿈이더군요. 땀을 많이 흘린지라 목이 마르더군요. 부엌으로 향해 물을 마신 후 다시 잠을 청하기 위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게 웬걸. 뒤에서 털 같은 감촉이 또 느껴집니다. 한번 겪은지라 겁먹은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부릅뜨고 있습니다. 또 다시 끈적끈적하지만 까칠한 무언가가 등 뒤에서 저를 툭툭 칩니다. 놀란 저는 또 다시 뒤돌아 그 사람의 형체를 확인 후에 다시 눈을 떴습니다. 또 꿈이더군요. 같은 상황을 2번 더 반복한 후 이번엔 용기를 내어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에게 왜 이러시나요? 대답 대신 저에게 손짓을 합니다. 따라오라는 제스처였습니다. 따라가면 이제 안 나오실 건가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더군요. 저에게 냉장고를 가리킵니다. 냉장고를 열고 나니 그 사람은 투명한 유리병을 가리키더군요. 여지껏 말하지 않던 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마를 테니 마시거라. 너무 무서웠던 저는 거역할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다 마시고 나니 그 사람은 자기를 배웅해달랍니다. 그럼 다시는 안 오겠답니다. 그래서 저는 집 앞까지 배웅해주겠다며 그 사람과 현관문을 열고 동행했습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인데 꿈속에선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없고 바로 마당으로 펼쳐지더군요. 그 사람을 배웅하는데 희한하게 평지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땀범벅에 힘이 들더군요. 대문에 도착하여 그 사람이 가는 것까지 보기 위해 한 발짝 더 다가가려고 하니 분명히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막히더군요. 그 사람이 손으로 이리로 오라는 제스처를 자꾸 취합니다. 가려고 해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머리에 물이 톡톡 하고 닿더군요. 이젠 정말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깨고 보니 다리가 욱신욱신 하더군요. 옥상 낭떠러지 바로 앞에 막힌 난간에서 앞으로 가려고 계속 난간에 대고 허벅지와 무릎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난간 바로 앞에서 떨어질 뻔했다가 빗물에 겨우 잠이 깨어 살았습니다. 평소에는 잠겨 있어야 할 옥상문도 어떻게 된 건지 열려 있더군요. 너무 무서웠던 저는 엘리베이터는 이용할 생각은 못하고 집까지 한숨도 안 쉬고 뛰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 너무 목이 말랐던 저는 냉장고를 열어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물을 마시다가 문득 아까 그 사람이 저에게 마시라고 했던 유리병이 생각나더군요. 한 번씩 잠 안 올 때 먹는 위스키더군요. 저희 집에서 술 마시는 사람은 저밖에 없고 어제까지만 해도 가득 차 있었는데 한 모금도 안 남았더군요. 처음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마시라고 한 유리병 속 액체는 취하게 하여 잠에서 깨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알코올 도수가 높은 위스키를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꿈속에서 그 사람을 배웅하기 위해 대문까지 걸어갔던 것은 실제로는 옥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저였기 때문에 힘이 들고 땀범벅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실제로는 옥상까지 가서 난간에서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저 세상으로 갈 뻔했네요. 실제로 겪어보니까 정말 소름 돋네요. 네 번째 이야기, 여행 중 보았던 도깨비. 내가 군대 가기 전에 대학 동기들이랑 여름에 전국 일주를 했었지. 3명이서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는 잠잘 곳을 따로 안정해두고 여행을 떠났어. 마을회관에서도 잔 적도 있고 최후의 수단으로 텐트를 들고 갔는데 텐트에서는 2번밖에 안 잤어. 한 번은 깡촌에서 해가 져버려서 주변 교회에 먼저 양해를 구하러 갔는데 여름 성경학교니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했지. 그래서 절에 가봤는데 스님이 절 안에서는 잠을 재워줄 수 없는데 근처에 잘만한 데가 있다고 알려줬었어. 근데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절 근처의 언덕쯤에 그냥 텐트를 치기로 했어. 텐트를 치고 너무 늦어서 그냥 잘까 했는데 텐트에서 잘라니까 잠도 안 오고 해서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이 소주랑 과자를 사오기로 했지. 그런데 내가 걸렸어. 그래서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 마을로 내려가서 소주랑 샀지. 돌아오는 길에 산골짜기라서 가로등 같은 것도 없고 휴대폰 불빛으로 땅밑만 비추면서 갔었어. 솔직히 조금 무섭긴 했는데 평소에도 겁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서 그냥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었지. 근데 옆에 길이 아닌데 나무들을 헤집고 뭐가 자꾸 부시럭대는 거야. 내가 걷는 거랑 비슷하게 따라서 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고양이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심 쫄았었는데 걷다 보니까 그게 내 쪽으로 점점 가까워져 오는 느낌이었어.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실루엣이 굉장히 커서 이거 멧돼지 아닌가 하고 점점 무서워졌지. 툭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나. 경우의수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지. 텐트 쪽으로 계속 걸어갈수록 간격은 좁혀지는데 좁혀질수록 씩씩거리는 숨소리 있잖아. 그런 숨소리를 엄청 거칠고 크게 내더라고. 등에도 식은땀이 맺혀서 소름도 살짝살짝 돋고 털도 바짝 서고 그런 상황에 숲을 비집고선 탁 하고 튀어나왔지. 나올 때 깜짝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어.
그래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게 돼버린 거야. 침착하게 휴대폰 불빛 있는 곳에 손을 뻗어서 휴대폰을 드니까 내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휴대폰 불빛을 크게 튀어나온 반대편 숲 쪽으로 비추니까 고기 한번 까딱하더니 그냥 가는데 키도 그렇지만 덩치가 놀랄 만큼 크더라고. 머리도 엄청 길었어. 근데 옷이 스님들 입는 그 회색 옷 같은 거야. 그래서 와 깜짝이야 이러면서 일부러 크게 웃으면서 사람이었네 하면서 올라갔거든. 그리고 텐트에 도착해서 놀다가 자고 일어나서 텐트 걷고 내려오는 길에 저를 지나쳐 오는데 어제 그 스님이 미소 지으면서 묻더라고 잠은 잘 잤냐고 말이지. 그래서 어제 그 커다란 스님 때문에 놀랐다고. 내가 웃으면서 말했어. 그러니까 스님이 갑자기 정색하면서 덩치가 큰 스님이면 어떻게 생겼었냐고 다시 묻는 거야. 그래서 머리가 길고 옷은 그냥 스님들 옷인데 숨소리를 크게 내면서 산을 돌아다니더라 이러니까 허허 웃으면서 그냥 뭔가 혼잣말을 했어. 잘 들리진 않았는데 아미타불이라고 말한 것 같아. 그때는 그냥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오컬트에 관심 있는 동기가 그거 도깨비라고 그러더라고. 5번째 이야기, 귀접. 저는 사무실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평소에 아는 친구와 동생, 그리고 형님들이 자주 놀러 옵니다. 일이 끝나도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TV를 보며 맥주를 한잔하거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서 놀다 보면 사무실에서 잘 때도 많았죠. 그날도 동생들 여럿이 놀러 왔다가 밤 10시 정도가 되었어요. 동생들이 사무실에만 있지 말고 드라이브나 갔다 오자고 하더군요. 평소에 자주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피곤해서 너네들끼리 가라 하고선 그냥 사무실에서 잤어요. 한두 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계단이 쿵쾅거리는 여러 개의 발소리가 들렸고 나는 자는데 아 또 누구야 하면서 누워있는데 현관을 똑똑 노크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세요? 라고 하니까 형 저예요. 나갔다가 애들이 아쉽다고 해서 한잔하러 왔어요. 원래 새벽 늦게 자서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 들어오라고 했죠. 근데 요놈들이 여자애들도 데리고 온 거예요. 여자 3명과 남자 3명이었죠. 그 중에 여자애 2명은 원래부터 알던 애들이고 1명은 처음 보는 여자인데 걔가 진짜 이쁘더라고요. 저는 자던 중이라 술 먹자는데도 마다하고 그냥 계속 누워있을라니까 니들끼리 놀아라 이러고서 계속 소파에 누워있었어요.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었지만 전 반쯤 잠들어서 계속 누워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그 이쁜 여자애가 화장실이 어디냐며 내가 있는 문 쪽으로 오더군요. 그래서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옆에 있다고 했죠. 여자애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화장실을 누가 쓰고 있는 것 같다며 좀 기다린다는군요. 그래서 그래라 하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잠깐 밖에 나갔다 와야겠는데 차 좀 태워줄 수 없냐고 하더군요. 편의점이라도 가려나 보다 싶었죠. 변두리 지역이라 걸어서 가기에는 조금 멀어서 마침 비도 보슬보슬 오니까 알았다고 하고서 같이 제 차에 탔어요. 편의점 쪽으로 가는데 도로 중앙선에 웬 여자가 진짜 귀신 같은 하얀 소복을 입고 중앙선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게 저기 왜 있지 하면서 귀신인가 이러면서 여자애 보고 저기 서 있는 사람 봤어? 라고 하니깐 자기는 그런 거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애가 편의점에 안 가도 될 것 같다며 다시 사무실로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차를 주차하고서 다시 사무실로 들어왔죠. 다시 여자애는 애들하고 술 먹으러 저쪽으로 갔고 저는 다시 누워서 잤습니다. 어느덧 불을 끄고 영화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좀 어두워지고 조용해졌어요. TV 소리만 들렸었죠. 그런데 제가 누워있는데 그 이쁜 여자애가 제 쪽으로 오는 거예요. 전 그냥 아무 말 없이 누워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다가와서 키스를 하는 거예요. 전 놀랬지만 아무 말도 안 나왔고 사실은 속으로 좋았죠. 그래서 호응을 해주는데 애들이 멀리 있어서 조금 안심은 되었지만 그런데 여자애가 바지를 벗고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많이 취했나 보구나 하면서도 사실 솔직히 기분은 좋았죠. 애들 몰래 스릴도 조금 있었고요. 진짜 떨리더라고요. 애들이 알면 솔직히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살살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군가 발소리가 나길래 딱 멈추었죠. 여자애 보고 그만하라고 밀쳐내고 바지를 올리고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전 누워있고 여자애는 문 앞에 서 있었죠. 동생이 형님 자요?
같이 놀자니까요. 라고 말하더니 여자애 보고 넌 여기서 뭐해? 라고 말하니깐 여자애는 말했죠. 화장실 가려는데 누가 쓰는 것 같아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러자 동생이 말하길 화장실에 누가 있다고 그래. 우리 다 여기 있는데 가서 볼일 봐. 그래서 여자애는 화장실에 갔고 동생도 다시 술 마시는 쪽으로 가려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동생의 손을 딱 붙잡고 이름을 물었어요. 지금 껌껌해서 잘 안 보이는데 너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형, 저 순철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순간 느낌이 왔어요. 오늘 왔던 동생 중에 순철이는 없었거든요. 이놈은 밤에 교대 근무를 해서 평소에 사무실도 거의 안 오는 놈이고요. 중간에 애들하고 합류할 정도로 그 무리들과 친한 애가 아니라서 따 갈아챘죠. 바로 쌍욕을 하면서 꺼지라고 막 쏴댔어요. 그러면서 정신이 들었는데 어둠 속에서 밖에서 비춰오는 불빛으로 보니까 제가 허공에 손을 내밀고 있더라고요. 아까 그 동생의 손을 잡았던 그 모양대로 말이죠. 꿈은 어디서 붙었냐면 동생들이 다시 우르르 돌아왔을 때 붙어입니다. 지금은 웃지만 그땐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한참을 얼어있다가 사무실 불을 전부 다 켜고 담배 한 대 피고선 잠시 멍 때리고 있었죠. 도저히 무서워서 잠을 못 자고 TV 보다가 나를 샌 후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포인트는 그 여자애가 정말 이뻤고 키스나 그걸 할 때의 느낌이 정말 실제처럼, 아니 실제보다 훨씬 더 느낌이 좋았다랄까요. 몽정이라기엔 팬티는 멀쩡했고요. 아마 꿈에서 해보신 분들은 제 말에 공감하실 듯 합니다. 그 뒤로도 사무실에서 잔 적이 많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날은 아마 극도로 피곤한 상태여서 그랬나 봅니다. 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했더니 한 친구가 말하길 그건 가위 눌린 게 아니라 귀접일 거라고 하더군요. 6번째 이야기, 파란 불빛. 저는 공장에 다니며 이 교대로 생산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밤에 출근해서 아침에 퇴근하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겪은 이상한 일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더운 여름날 야간 근무를 하러 출근을 했던 나는 몹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몸이 좋지 않아 일을 하기 힘들어 결국 새벽에 조퇴를 하고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차 시동을 걸고 이제 집으로 가던 도중 멀리서 파란 불빛 같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로니까 다른 차의 라이트겠지라고 별다른 생각 없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빛이 사라지고 불빛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지점을 지나는데 갑자기 퉁 하고 뭔가를 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 차를 세우고 나서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 바닥이나 차 밑에도 그리고 어디에서도 차에 치였을 만한 사람이나 동물이 없었고 또한 굉장히 큰 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는 찌그러진 곳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뭔가 찜찜했지만 별일 없겠지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분명 차로 무언가를 치었는데 주변엔 동물의 사체도 쓰러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차도 멀쩡했고 말이죠. 과연 제가 치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도깨비불을 치었던 것일까요?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네요.